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 자료는 이제 140, 141페이지에 구성이 돼 있고요. 이 파트가 좀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문제나 구성이 됐던 바가 있는데 작년 문제는 거의 풀 수가 없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 두 문제인데 일단 몇 개 정도 주제만 가지고 가시죠. 원래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덩치가 엄청 커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외워가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구조부터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다른 과목에서 논의했던 주제하고 같이 민법에서 다뤄진 주제부터 봐야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자 성약자, 승낙자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효한 계약이 되게 될 것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징이 뭐냐면 두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어떻다? 바로 허가자 유효한 계약이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주제는요 63페이지 가서 민법에서 다룬 주제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63페이지 허가구역 63페이지요.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 소위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만약에 불허가 처분 있기 전까지는 뭐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자 허가 처분 있기 전까지는 어떻다? 유효가 아닌 것을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효다, 만약에 이제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다 토해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계약금 반환 등이 문제가 되게 될 텐데,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이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만약 유효이게 되면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이 유효가 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매도인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서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아직은 유효가 안 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해제나 해제 문제는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유효가 전제가 돼야만이 어떻다? 해제나 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은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중간 생약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 생약 등기는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생약 등기는 이것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라는 건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 세 가지, 바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반적인 내용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성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28회인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이 있게 되면요,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별 내용은 없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문제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 허가구역 지정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지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한 주제는 사실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라든가 현상 보존 목적 등 하여튼 우리 법에서는 다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유만 예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포인트가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가 뭐냐?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를 할지라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가야 되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수용과 경매 원래 18개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제 수용 경매 정도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 경매 등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래? 이미 수용 경매에 있어서는 뭐 따로 이 허가 처분을 받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법률 변동, 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어떻다? 굳이 이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가 공법 영역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바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거래 아직은 공인중개사법으로 이전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옮겨오고 나서는 출제가 안 됐는데 과거 공법 문제 거의 반 정도를 차지했던 것이 소규모 토지거래.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뭐냐면 바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등을 통해서 떼돈 버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취지가 토지 거래 허가제의 취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떼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토지 거래 허가제 규제할 실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의미가 뭐라고요? 소규모 토지 거래 숫자 외우셔야 돼. 그래서 주거지역 180까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250 이하, 농지 500, 임야 1000 이하는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10% 이상 300%에서 숫자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땅값이 비싼 지역은 10%로 다운시키는 거에서 주거지역이 18제곱미터가 될 테고 상업지역의 경우에 따라서 20제곱미터, 공업지역이 66제곱미터, 자 녹지는 10제곱미터까지 될 수가 있겠죠.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자 그다음에 이제 땅값이 싼데 투기적 거래가 우려가 된다. 그러면 최대 3배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그런 경우의 수를 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서울 지역에 지금 강남 1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살 때 그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 굳이 해석하면 18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제는요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 관련한 소송이 몇 번씩 제기가 됐는데 다 합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서울 강남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몇 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위헌이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위헌이 뭐니 이런 얘기들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다 합헌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파트 거래 등 관련해서 실소유 목적, 거주 목적일 때만 허가 처분을 해주게 된다. 만약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지분권이 주거지역이 될 테고 18제곱미터를 초과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에 효력이 유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허가 처분을 해주게 되면 어떻다?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운용을 통해서 바로 강남에 대한 어떤 투기적 주택 거래 요걸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이라는 법을 공부하게 되면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거 부속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요 부속 토지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사실상 주택 거래를 규제할 수 있겠고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최소한 뭐 위헌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할 때는 겁나 무식한 얘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도 많이 소송이 걸렸어요. 하도 80몇 년도부터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된 위헌 논의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었고요. 그 위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위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식의 규제면 왜 특이과열지구도 위헌이고 다 모든 국가 정책은 다 위헌이지. 내 집 내가 파는데 왜 국가가 시비를 걸어?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당연히 규제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 돼서 숫자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지 지역하고요. 임야는 똑바로 외우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녹지 100 임야 1천 이것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지 뭐니 이런 저런 내용들은 다 사이드 지문이야. 자, 봐봐봐. 주거지역 중에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 공록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녹지가 제일 어려워. 모든 수험생들이 처음 외울 때 어떻게 붙어요? 앞에서도 외우거든.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는 녹지 100 가지고 장난을 쳤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 외지역 깔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임야거든. 임야. 그래서 녹지 100 임야 1000제곱미터. 녹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는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해서 아직은 지금 3년 정도 우리 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한 법에 토지거래가 도입됐는데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녹지 100 임야 1천 제발 주거적 180 상업적 200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계가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내면은 녹지 100 임야 1천만 가지고 출제가 됐다고 해서 특히 인강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을 한다니까 자기가 이거 주거적 180을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외울 것 같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시험 지문에 자연녹지적인 소재고 있는 갑의 토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딱 치고 나오게 되면 정신 하나도 없어져요. 뭔 말을 하는지 감도 못 잡아. 그냥 무조건 녹지 100 이하, 임야 1천 이하는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녹지에서 100 초과면 어떻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야에서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어떻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돼요. 이것만 내도 그동안 수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다 95%, 100%가 다 틀려. 왜? 쉽게 안 줘. 쉽게 안 줘. 이미 주거적 이런 거 하다가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녹지 100 임야 1천에서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수용 경매 허가를 요하지 않고요. 녹지 100 이하 임야 1천 이하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지거래가 처분이 있으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다? 바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교부가 있게 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용 의무 기간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부동산거래 신고법 파트에서는 아직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공법할 때 공법에서 정확하게 국토기획법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때 출제했던 것이 바로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에서는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가 있게 되는데 4년짜리는 시험을 못 냅니다. 이유는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그냥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될 테고 등기도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가 받은 목적에 따라서 어떻다?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 근데 딱 하나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어떻다? 5년 동안 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나왔던 것이 이행 강제금을 가지고 얘는 이제 거의 이 무조건 나오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됐는데 하여튼 얘에 대응해서 토지 이용 의무 기간 현상 보존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니 뭐니 해서 다른 뉴스들이 하도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지금 가을철 이런 거 보면 주남 저수지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가면 철새들 막 날아오고 이런 장면들 TV 카메라에 담아서 송출해 주죠. 그때 이제 그런 주남 저수지 이런 데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관광지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땅을 사게 되면은 될 텐데 그때 이제 환경단체에서요. 걔들
모의 주려고 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상 보존 목적이고요. 이런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묶어서 가셔야 돼요. 다 2년. 현상 보존 목적만 5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근래 이제 그나마 이슈가 됐던 것이 이행 강제금이라는 주제. 해서 자, 이행 강제금 얘기가 몇 군데서 나오게 되죠. 해서 건축법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요. 그게 한번 문제 구성됐는데 못 풀어건 너무 복잡해서 표를 갖고 내버려서 손을 댈 수가 없었고, 그럼 농지법에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주제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되죠. 농지법에서 이행 강제금 해서 자, 이 농지법에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난번에 교재에서 편집이 빠진 것 같은데 공법 파트고요. 농지법을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공법에서 농지법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에 가서 봐야 되냐면은 200 자,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편집을 빼버린 것 같아서 자, 지금 저기 빠져 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 가면은 거기다 이제 하나 메모하십시다. 거기 자료 하나 빠져 있었어요. 작업하다가. 그래서 농지법에서 그 농지 처분 의무 나와 있죠. 교재 몇 페이지? 217페이지 해서 217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농지법에서 농지 처분 의무가 있다고요.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하십시다. 이행 강제금 1년에 한 번이고요. 100분의 20. 1년에 한 번이고요. 100분의 20. 메모를 해 두시라고. 자, 자료가 없어요. 처분 의무. 지금 편집에서 빠져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217페이지에다가 이행 강제금이라고 타이틀을 잡아 놓고요. 자, 농지를 지금 이제 농업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행 강제금을 시군구청 등이 부과를 하는데 부과 횟수 뭐라고요? 1년에 1회 부과하고요. 부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1회 부과하고 부과 금액은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메모를 해 두시라고. 자, 메모 좋아하셨잖아요. 메모 하시라고. 그래서 이행 강제금 1년에 한 번이고요. 100분의 20. 이게 농지법에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메모할 것도 없이 외우면 되겠네, 그냥.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141페이지에서 자, 이행 강제금 이게 이제 그나마 통계적으로 좀 많이 다뤄진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아까 뭐 2년이니 5년이니 이렇게 이용할 의무가 있게 될 텐데 토지 이용 의무를 해퇴하게 된다라고는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와 있죠. 집중하시라고. 다만 예외 있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에 어떻다? 더 이상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죠. 아까 지금 토지 이용 의무를 해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이용해야 된다고요?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1년차 이용 안 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냈든 안 냈든 간에 일단은 그게 있겠고, 두 번째 2년 차가 됐는데 또 이용을 안 했다. 자, 그러면 또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차가 되면은 그게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라고 치면 어떻다?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대신요, 부과했던 금액은 끝까지 어떻다? 징수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3년 차가 됐는데 1년 차 이행 강제금 안 냈다. 2년 차 이행 강제금 안 냈다. 3년 차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했을 때 새로운 부과는 할 수 없지만은 기존의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은 관소까지 찾아가서 받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부과 얘기하고요. 징수 얘기 좀 이따 이제 나와 있을 텐데 부과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 교재 4번에 징수 나와 있잖아요. 시군구청장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 이행 전에 부과됐던 그 이행 강제금 끝까지 다 징수해야 된다. 해서 자, 하다 보니까 최근 문제에서 이행 강제금 자, 부과는 좀 기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의 부과에 이어서 징수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보셨어요. 이제 살 붙여서 자, 더 이상 자, 부과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징수는 끝까지 이미 부과된 부분은
받아내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부과 금액 역시 공법 파트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방치하면 100분의 10이고요. 임대하면 100분의 7이고요. 목적 변경하면 얼마? 100분의 5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면은 괄호 넣기 문제로 아마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까 이행강제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상태가 불량해. 그래서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자, 숫자 기억하세요. 방치하면 얼마? 100분의 10. 임대. 자, 어떤 사람이 이용을 안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이용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용을 하고 있다. 임대하면 100분의 7. 그 다음에 이제 개 키우기로 허가받았다가 소 키우고 있다. 걸리게 되면 목적 변경하면 어떻다? 100분의 5라고 하는 거에서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에서 어찌됐든 이 문제에선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가 징수 얘기를 가지고 출제된 점을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과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끝까지 어떻다? 징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법에서 이슈가 됐던 주제들 바로 이용 의무 기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바로 이렇게 숫자 물어보는 문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 자,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두 번째 이슈, 일정하게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이용 의무를 해태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해서 근데 방치, 자, 임대, 목적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긴 했지만은 주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주된 이슈가 되는 것은 자, 징수 얘기고 거기 이제 작년 지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 30일 내에 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하여튼 여기 이행강제금 얘기가 제일 많이 출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얘기를 가지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온 지 3년인가 4년 됐는데요. 시험 문제 3번인가 낸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이건 좀 디테일하게 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처분에 관련한 주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교재. 자, 불허가 처분했으면요.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1월 이내 그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권리의 매수라는 게 아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위 대상이 소유권 이전 계약하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대상이 될 텐데 그래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라고 하는 거 매수할 때 공적인 주체가 사주게 됩니다. 공적인 주체가 다 사주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아야 될 것이고요. 그때 공시지가 기준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다만 제일 뒤쪽으로 가셔야 기억해야 돼. 신청서에 적힌 가격. 외울 게 뭐라고요? 신청서에 적힌 가격. 신청서에 적힌 가격. 이게 이제 얘기가 긴데 논리 체계가 뭐냐면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허가구역 내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뭘 한다? 지금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미리 토지 거래 허가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 X 토지 가격을 1억으로 해서 매매 대금을 결정을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억으로 해서 매매 대금을 결정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두 사람이서 토지 거래하겠다고 왔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실소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군구청 등이 불허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시군구청 등이 불허가 처분해서 내 땅을 못 팔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네가 사달라, 니들이 사달라라고 해서 매수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주로 토지공사입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토지공사가 되게 될 텐데 이때 매수 가격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그런데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쟁점을
쟁점을 삼아낸다고요. 예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매협의도 똑같은 구조야.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뭐야?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외 파트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선매협의 얘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서 보셨고요. 작년 문제선 불허가 처분에서 너무 어렵게 구성이 돼서 학원 강사도 풀 수 없는 누가 불허가 처분했을 때 이 토지 등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가서 구성을 했는데 시행 규칙에 있는 걸 내서 아무도 풀 수가 없었던 문제에서 그건 대충 찍어야 됐던 그런 문제고요. 어찌됐든 이 파트가 출제가 됐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출제를 하게 되면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에서 선매 협의가 됐든 지금 불허가 처분에 따른 매수 청구가 됐든 항상 포인트는 뭐라고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자, 나머지 원칙 다 기억하지 마시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 바로 매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인가요? 선내 협의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선내 협의. 이거는 이제 이 자체보다도 어디에서 이슈가 되게 되냐면은, 바로 부동산 정책론, 학계론에서 논의가 됐던 주제이죠. 그래서 간단히 가서 정책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선내 협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한참 앞에 가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 중에서 정책론 이라고 하는 게 5강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20 몇 페이지인가요? 해서 자, 정책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25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하나 확인을 해야 되죠. 해서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등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 실패 얘기하고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불안전 경쟁시장, 공공재 부족, 그리고 외부 효과,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교재 25페이지요. 교재 25페이지. 자, 얘기를 듣고 찾아보시라고 언젠가는 오겠지만은 이게 뭐 취미생활로 이렇게 공부해서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대충 해서요. 항상 자기가 생각하셔야 돼. 그럼 이 시험은 전국에서 수험생들 한 85% 이상 떨어집니다. 85% 이상 떨어지는 거고요. 나는 대단히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시험하고 특별한 존재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절대 못 풀어요. 외우지 않으면 절대 못 풀고. 자, 그래서 교재 25페이지 가서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직접적 개입하고 뭐가 있다? 간접적 개입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자 방법으로서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조절 등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는 게 공영개발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 등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공토지의 비축 방식 중에는 수용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선매협의제도라고 하는 거에서 선매협의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선매협의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게 교재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제도, 수용제도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협의라고 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 등을 위해서 사적거래 우선해서 국가지자체, 특히 토지공사 등이 그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지금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근데 시군구청장이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공익 목적으로 네 그 매도인 이 땅을 매수인한테 팔지 말고 내가 지정한 토지주택공사 등에 팔아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제도를 선매협의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이렇게 토지공사 등이 선매자로 지정돼서 선매협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매도인이 아까 우리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팔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수용할 수 없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뭘 한다?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다시 갑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토지 거래가 신청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선매 협의라는 것으로 돌릴 수가 있다. 그런데 선매 협의가 성립되지 않게 되면 자, 우리 학교론 문제 고생할 때 항상 수용할 수 있다. 이따구로 장난을 치고요. 수용할 수 없고요.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 선매협의라고 하는 이 주제,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그 예전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는데 어디에서 바로 정책론 파트에서 자, 매번 이제 옳게도 구성하고 틀리게도 구성하고 7년 동안 3번인가 구성이 됐던 주제가 선매협의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매협의 관련해서 지적을 해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여러분 교재 관련해서 141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자, 선매협의 못 외워요. 그래서 공익사업용 토지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아니했을 때 매도인이 나쁜 놈이거든. 지난번에 허가받을 때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러지 않고 있으면 갑자기 팔러 왔어요. 그러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결정할 때는 매수인의 목적을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내용은 다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예 토지 공사 등을 시켜서 다 선매로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원칙은 감정가인데 원칙까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다 선매 협의를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공사가 선매 협의를 통해서 이 토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토지공사가 관리한다. 그래서 28인가요? 학개론 파트에서 자, 비축된 공공토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데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징수 가지고 거의 도배하다시피 그동안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어찌됐든 좀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선매협의라고 하는 주제는 자, 저거랑 같이 연계해서 봐야 돼요. 선매협의라고 하는 것은 정책론 파트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매협의 제도가 있다. 이렇게 관련한 쟁점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그래서 작년엔 2문제가 나왔었고 2문제 다 거의 쓰레기처럼 풀 수가 없었던 문제였었고요. 자,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주실 것. 그래서 단순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라는 게 대단히 유한하기 때문에 이거 봐봤자 똑같이 문제를 내도 못 풀어. 그리고 더 까다로운 건 뭐냐면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질문들이 막 튀어나오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도 소화하기 힘든데 미친놈들이 그보다 더 이상한 질문을 낸다. 답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있는 주제 요거라도 기억을 해 주실 것. 잠시 끊었다가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관련한 쟁점하고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설명드리도록 합니다.